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4월 29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씩 올랐죠? 참, 굳건하게도 오릅니다. 뭐,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관도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데,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니까. 적어도 참여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큰, 뭐, 저기가 있었다든가, 매도가 있었다든가, 이렇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한국 증시를 계속해서 부양해오는, 그리고 이제 뭐 개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4월 29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선 설비 역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선 전력 설비 쪽에서는 이삭 죽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 녀석들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뭐 효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해외 투자 기관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거예요. 상당 기간 괜찮을 거니까 일단은 우량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눌림목을 좀 잘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뭐 시장 상황은 변하고, 그리고 테마는 순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전선 전력 설비라고 해도 그 모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들을 좀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멀티플 관련된 그 펀더멘털들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잘 나갑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도 그렇지만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시기가 왔어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예, 전력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국가가 실제로는 뭐 독일이니 뭐 프랑스니, 옛날에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이호랑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명성은 간 데가 없고 지금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중국하고 한국 정도일 겁니다. 예, 미국도 뭐 자기네 생산력을 그렇게 잘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약간 도움을 요청하고,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 전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고 언젠가 또 전쟁이 끝날 거잖아요. 거기 복구 수요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아마 복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도 전력 중심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전력 인프라를 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중국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뭐 이 정도 몰려 있는데 중국 손을 빌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그죠?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특히 뭐 이란은 중국의 손을, 중국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다 쳐도, 지금 요즘에 화제 핵심인 아랍에미리트나 저기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그런 전력 설비, 혹은 카타르나 바레인 이런 나라들 전력 설비 재건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은 이 기회에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라고 드는 이야기도, 혹은 피해 받은 거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 전체적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가 존재하고,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망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전력이 송배전 설비와 변전 설비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예 독립적으로 발전 설비와 ESS 같은 것들이 데이터 센터와 세트로 통으로 들어가서 기존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는 형태로 아주 독립적인 전력 구조를 내부적으로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도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에너지 얘기가 나오네요. UAE가 오펙을 탈퇴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에다가 미국 이란 협상 교착,
그래서 교착이란 얘기는 뭐야? 늘러붙었다는 얘기죠.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가고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UAE의 오페크 탈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말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몇 가지 루머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루머성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이 있죠. 실제로 사우디하고 UAE 같은 경우는 그 예멘 내전에서의 입장이 서로 달랐고 그리고 외교적인 입장도 조금 다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중동 순위파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UAE도 뭐 그걸 호락호락하게 봐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예, 뭐 어차피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을 뿐이지 그 패권을 아라비아 저기의 패권을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넘겨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금융 중심지로의 변환, 탈바꿈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두바이나 아부다비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뭐 대만, 뭐 서로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때요? 서로 경쟁하고 있죠. 여러 부분에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 관계나 아니면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척을 지지는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오페크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 그거의 어떤 주인장 역할을 대장 역할을 계속 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펙 같은 경우에 그 국제기구 안에서 그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걸잖아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제한한다라는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하긴 하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UAE도 뭐 두바이를 개발하면서 석유가 있네 없네 더 이상 팔 게 있네 없네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석유 저장량을 가지고 있고 생산량도 상당히 큰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도 물론 홍해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있지만 예, UAE 같은 경우 어때요? 직접적으로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서 인도양으로 예, 직접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지금은 물론 매우 작은 항구지만 그거를 앞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하는 형태의 예, 항구를 개발하면서 그쪽도 사실은 앞으로 건설 수요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플랜트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는 다 그 저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걸프만 안에 인접한 지역에 석유 수출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고는 사우디 석유의 상당 부분이 수출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반대쪽 홍해로 나가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쪽을 통해서도 수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쪽이 더 많아요. 지금 시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페크의 탈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승부수를 이제 UAE가 던졌다라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어떤 행보를 꾸려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한테 앞으로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방도 독자 노선을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에 있어서 벌써 350억 불 정도 투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증가될 거라는 이야기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동 파트너 혹은 이슬람권의 파트너로서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좀 독자 노선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산업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너지를 얻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오페크 탈퇴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석유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 사실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나오면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은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빠지거나 관망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올라요. 더구나 이제 그게 하나의 원인뿐만 아니라 미국 이란 협상도 교착화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학 봅시다. 석유화학 쪽은 NCC 가동률 상승이 됐죠. 지금 나프타
나프타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프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뭐 불안하니까요. 공급 자체가 나프타 공급에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한 저기들이 그 자체가 불안하고 또 중국으로 하는 이란 석유가 끊기면 중국에서의 생산량 자체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 조정 그리고 생산량 증대,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약간 조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석유화학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적자가 되게 크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통폐합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업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밀려서.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러시아 석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전에 중국만 받았는데. 그죠? 중국하고 인도만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도 받을 수 있게 되니 어때요? 이제 중국화에 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중국 역시도 내부적으로 석유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제 그게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조금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가 계속 변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생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재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가 변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의 업황이 조금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OFC하고 수소에너지는요 결국은 전산전력설비 ESS하고 연결됩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2차전지 ESS와 SOFC나 수소에너지 쪽하고 전산전력설비는 세 개가 하나의 짝이에요. 거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까지 붙여놓으면 완벽하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유 LPG 쪽하고 안 놀고 이제 에너지는 누구 논다? 전산전력설비 SOFC 그리고 퓨얼셀 말씀드린 연료전지 그리고 2차전지 ESS와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렇게 파트너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OFC는 아시죠? 그게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약 600에서 1000도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를 굉장히 높은 효율로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석유로 발전하거나 원자력을 발전하거나 석유를 태워서 결국은 석유를 태워서 원자력 터빈을 돌리고 원자력도 어떻게 해요? 원자력으로 열을 만들어서 증기 터빈을 돌리고 그 증기 터빈을 돌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방법 그 이외의 기술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연료전지 기술하고요. 그다음 태양광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 다음 터빈을 돌려서 터빈에 돌아가는 힘으로 뭘 해요? 전기를 만든다. 수력발전 마찬가지고요. 조력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그리고 기존의 화력발전 이거 5가지가 전부 다 운동에너지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걸 전기로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태양광 에너지와 그리고 퓨얼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직접적으로 수소와 산소를 서로 촉매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열도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연료전지 방식에는 기존의 무슨 그 방식도 있고 기존의 방식 뭐 되게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4-5가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15분, 20분짜리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SOFC 수소에너지 이쪽은 뭐냐면 그 연료전지를 돌릴 땐 기본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수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소를 연료로 써요. 자, 그럼 수소를 어떻게 수송을 해서 연료전지에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수소를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 메탄 같은 LNG를 또 많이 씁니다. 메탄 같은 LNG를 써서 연료전지를 돌리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좀 나옵니다만 거의 무해한, 예, 일단은 뭐 그 다른 공해 요소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역시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온난화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되고 있는 대체 연료가 뭐냐 하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그 수소를 암모니아는 NH3라고 지금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메탄은 어떻게 돼 있죠? CH4잖아요. CH4. 즉 탄소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매달려 있는 상태.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즉 탄소 원자를 떼서 산화시켜서, 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배출하고요. 그리고, 예,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그 에너지가 뭐가 되느냐? 주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결국은 연료전지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수소와 산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생기는 발열 반응, 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성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소를 어떻게 잘 운반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예, 제일 직접적으로는 수소 자체를 H2를 운반하는 방법이 있어요. 액화시켜서. 두 번째로는 탄화수소라고 해서 LNG 같은 것들을, 예, 가지고 저기로 쓰는, 그 연료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암모니아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조선 쪽 있잖아요. 조선 쪽에서 암모니아 운반 선박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LNG죠. 앞으로는 암모니아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의 수송 방법이 지금까지는, 네, 탄화수소를, 즉 뭐 메탄이나 LNG나 LPG 같은 것들을 가지고 주로 에너지의 매개로 운반을 했다면 향후에는 암모니아도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얘기가 엇나갔는데 어쨌든 블룸에너지 같은 그 미국 회사들이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이 바로 퓨얼이 연료잖아요. 셀은 전지. 그래서 퓨얼셀이라고 하면, 예, 연료전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연료전지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수소와 산소를 직접, 예, 결합시켜서,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 있죠. 네.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SOFC와 보통, 예, 붙여서, 예, 데이터 센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예, ESS입니다. 예, ESS는 급격한 부하에 대한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SOFC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평소 전력을 SOFC가 담당하고 급하게 빨리 돌려야 되는 부하를 ESS가 감당하는 형태의 결합 모델들이 이미 실험이 되고 있고, SK하고 블룸에너지가 이미 몇몇 개의, 예, 프로젝트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으로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게 들어가요.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라고 치면, 물론 이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자체를 되게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뭐 개발도상국들에 옮겨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사막 같은 데다 지어요. 태양광을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SOFC와 ESS를 결합한 형태의 에너지 블록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800V 전압으로 직접 전기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아름다운 뭔가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배터리 3사 ES 중심 구조로 전환이 되고, 근데 계속해서 아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증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석유가 몰랐잖아요. 아직도 비싼데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ESS에서도 잘 고르십시오. 전산전력설비 2차전지 ESS 잘 고르시고요. SOFC는 뭐 다들 뭐 되게 대표적인 몇 개의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작은 업체들이라서 거기서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크게 한번 보시게 되면 정유 LPG하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그렇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해요. 아직까지. 그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된 것들이 바로 오늘의 테마, 정유 LPG와 석유화학 두 개의 테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체하는 에너지의 한 축으로서 나머지 세 개를 살펴보시면 돼요. 전선전력설비, SOFC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뭐라 그랬어요? SOFC의 재료, 연료, 수소에너지입니다. 게다가 보완제로서 2차전지와 ESS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다 원자력하고 신재생 에너지 결합하면 완전한 에너지 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세트에서는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주제별로. 그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뉴스들이 나타날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도 순환되고 그 안에서 종목들도 순환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과 회사의 펀더멘털의 문제죠. 테마는 이제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 테마가 올라가기 전에 혹은 올라갈 때 이 테마들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등장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딱 한 번 더 다시 강조드릴게요.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그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2차전지 ESS,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발전이요,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하나 또 뭐라 했죠? 원자력. 이렇게 5가지를 세트로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인프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전방 산업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있고, 피지컬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 있고, 그다음 방산 이런 것들이 그 AI 산업의 전방 산업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축은 뭐예요? 반도체 축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이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왜 움직였을까라는 부분들을 해석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9일 주요 테마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들이 지금 전체 순환 구조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